3번 문제 보러 가봅시다. 3번 문제는 뭐라고 써놨을까요? 3번 문제는 제시문 나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크리븐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평가의 개념과 그 기능을 여러분이 쓰시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럼 무슨 평가일까요? 보시면 자, 처음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모든 평가 도구가 정교하게 제작된 것이 아님은 명약 관화하다. 그래서 쭉쭉쭉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평가의 결과를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삼는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엉터리 평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형편없는 평가 도구에 의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 도구가 엉터리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엉터리라는 얘기,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가 엉터리 평가가 아니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평가가 엉터리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번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문항,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평가에서 얘기하는 평가는 어떤 평가들이에요? 그렇죠. 평가가 이제 어떤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대부분이죠. 이게 이제 총괄평가가 이런 경우인데요.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육평가의 영역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나요? 평가 문항을 통해서 판단하죠. 그리고 평가 문항이 모인 게 뭐예요? 검사 도구라고 합니다. 검사 도구, 평가 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검사 도구 자체가. 그러면 이 검사 도구가 엉터리가 아니려면 검사 도구가 엉터리가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어느 부분이 엉터리인지를 찾아내는 작업. 그게 바로 지금 제시문 나번에서 주목하는 그 평가입니다. 무슨 평가예요? 바로 메타평가입니다. 메타평가. 이 메타라는 단어가 약간 그 어떤 초월한 뭐 이런 뜻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뭐 그거는 아니었어요.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인데요. 원래 그 메타피직스라고 그러잖아요. 메타피직스. 이게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인데 이때 이 메타는 뭐뭐의 전, 그러니까 previous라는 뜻이에요. 뭐뭐보다 앞서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접두사였어요.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근데 이 왜 메타피직스를 형이상학이라고 했냐면요. 일단은 피직스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뜻에서 메타피직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직스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타피직스라는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시간이 막 지나요. 시간이 막 지나면서 이게 메타피직스가 형이상학을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다룹니까? 신, 그렇죠? 선, 악, 그렇죠? 그리고 절대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건 사실은 뭐 칸트간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다루죠. 그러면 사람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공부를 막 많이 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 개념을 다루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메타피직스의 이 메타가 굉장히 고급, 아주 고급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 그런 단어로 변모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도 메타 하는 게 그 고급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뭐 전체를 포괄한 뭐 추상적인 뭐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추가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 평가가 바로 평가를 총괄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평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뭐 메타 평가 뭐 이런 어원까지 뭐 신경 쓰고 얘기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메타 평가라는 건 어떤 평가다? 고급 평가다. 고급 평가. 사실 이 고급 평가라는 거는 그냥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고급 평가라는 게 아니고요. 평가에 대한 평가다. 그러니까 평가를 평가하는 평가니까 이게 좀 뭐 랩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평가하는 평가니까 굉장히 평가에 대한 그 평가 항목이라든가 그 평가 항목을 되게 모아놓은 그 문제지 있잖아요.
문제지나 학습 그 검사 도구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의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메타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느낌도 있긴 있네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평가가 바로 메타 평가인데요. 메타 평가가 그냥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평가의 유용성이나 실용성, 실용성, 어떤 윤리적, 기술적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그 과정이 바로 메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평가의 기능 자체는 이제 크게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떤 평가 도구나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의사결정권자에게 달려 있어요. 의사결정권자에게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이런 평가 결과를 이제 의사결정권자에게 제시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평가라는 거죠. 메타 평가의 어떤 대상이 되는 평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바로 1차적인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 평가는 이 평가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는 한번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평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거니까 2차적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메타평가가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봅시다. 조금 추가로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타평가라는 게 요즘에 사실은 평가 영역, 특히 이제 교육학 논술 영역에서 조금씩 중요시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메타평가 같은 거는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평가를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일단은 평가 과정과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한 이때의 평가는 1차적 평가죠. 그것에 대한 1차적 평가에 대한 평가. 이게 바로 2차 평가이자 메타 평가의 어떤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는 어떤 평가가 있어요? 평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정량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내는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치로 이미 나와 있어요. 숫자는 있어. 숫자는 이미 있으면 숫자를 또 어떻게 가공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메타평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 결과의 질적 정보 수집, 그죠? 그런 질적 해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메타평가는. 그래서 메타평가의 목적 자체는 특정한 어떤 평가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윤리적인 적합성, 아까 나왔죠. 윤리적 기술적 적합성, 이것이 있는가, 그 평가에 윤리적 적합성이 있는가, 기술적 적합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죠, 사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이 메타평가의 기준이 뭐냐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평가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험도 마찬가지지만 연구랑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1로 카운팅을 할 것인가 0으로 카운팅을 할 것인가 역지값 같은 건데요. 요게 이제 그래서 어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 지표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메타 평가의 판단 기준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아요. 첫째가 실현성이죠. 이 평가가 진짜 실현 가능한가? 이게 바로 메타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가 실용성입니다. 이게 쓸모가 있느냐? 정말로 쓸모가 있느냐? 이게 바로 실용성이죠. 그리고 정합성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이 평가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이게 바로 정합성인데요. 이것도 이제 세 번째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자, 이제까지 실현성 나왔죠. 실용성 나왔죠. 정합성 나왔어요. 그 다음 뭘까요? 평가 결과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평가지를 사용했으면 같은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정확성, 이 4가지가 크게 이 4가지가 메타 평가의 평가 준거,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능이 이제 여기에는 이런 거 정도까지만 나왔는데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조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여기서 나왔던 거 평가 윤리의 어떤 준수, 평가의 원리 준수를 위해서 어떤 용이한 작업, 평가 원리, 평가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데 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법에 저촉되는가 이 평가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그 심리 실험 중에 극장에서 팝콘 있잖아요. 팝콘 사진을 60초 60분의 1 프레임 뭐 24분의 1 프레임 이런 걸로 잠깐 눈에 망막에 잠깐 스쳐 지나가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들어가게 막 해서 팝콘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험이 진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금지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자연적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매출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 평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이런 실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도구적 방법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메타 평가의 어떤 한 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으로 적합한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죠. 자, 그리고 평가의 이론적 근거 또는 평가에 활용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한가 이거를 알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문 실력을 알아보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객관식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평가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 항목의 이론적인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 그 어떠한 평가 문항을 만들 것인가 그 평가 문항의 예를 객관식 문항을 만든다고 하면은 객관식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매력적인 오답지를 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들이 적절히 활용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메타 평가의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가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그리고 자원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의 어떤 실용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IQ 검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Q 검사 받아보신 분 제대로 된 IQ 검사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한 명을 그냥 평가를 해요. 한 명을 그거를 전문가가 여러 명의 전문가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도 측정하고 저것도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IQ 검사 받아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보통 이렇게 교실에서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아이들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있는 교실에서 그냥 문제 떡 던져주고 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림이 다음에 뭐가 오니 뭐 이런 거 풀잖아요. 이런 거는 제대로 된 IQ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전문가 여럿이 달라들어서 IQ 검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한 명 평가하는데 뭐 80만 원인가 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든 아이들한테 해줍니까? 20명이 한 반인 그 클래스를 전부 그 IQ 검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야 이게 1,600만 원 들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거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용성 이런 거에서는 완전 꽝인 그런 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메타 평가를 진행한다. 이 실험 도구가, 이 측정 도구, 이 평가 도구가 정말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바로 메타 평가의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 평가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메타 평가의 유형. 여기 이제 나오네요. 자, 메타 평가 유형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가 진단적인 메타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형성적인 메타 평가, 총괄적인 메타 평가. 요게 여러분 이제 평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진단적 메타 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평가와 관련된 변인들을 동시적으로 고려를 해서 평가 계획이나 평가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장소의 어떤 조도라든가, 시험 장소의 뭐 온도라든가, 그죠? 기온이라든가, 그 시험 장소의 어떤 설비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평가를 받는 수검자의 뭐 연령대, 성별, 뭐 학업 성취도 뭐 이런 것들부터 뭐 학력 정도 뭐 예를 들어 고졸이 볼 수 있고요, 대졸이 볼 수 있고요, 대학원 졸이 볼 수 있고요, 석사, 박사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펜을 쓸 수 있는지, 뭐 펜을 써야 하는지, 뭐 연필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컴퓨터로 보는 시험인지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이들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 계획을 짜고, 그리고 평가의 준비 과정을 만드는데, 설계를 하는데, 그 과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진단적 메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어떠한 어떤 그 상황들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바로 진단적 메타 평가에서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형성적 메타 평가라는 거는 평가를 어떤 형성해주는 그러한 평가가 되는 거겠죠. 그럼 형성적 메타 평가가 뭐냐면요,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안내 또는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평가가 형성적 메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있잖아요. 형성적 메타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어떤 평가 항목이라든가 평가 도구라든가,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형성적 메타평가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의사결정권자에게 이제 리포트가 되죠.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의사결정권자가 쭉 읽어봐요. 읽어보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땅땅땅 하면은 그 평가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그 평가 도구라든가 이런 거는 더 이상 활용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없어진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2019년에 미국의 SAT 있죠. SAT,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거 안 보기로 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2020년에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25년 있죠. 2025년에는 아예 SAT를 본 학교가 미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SAT가 없어지고요. 뭐로 바뀌었냐면요, AP로 바뀌어요. 이게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는 건데, 내용상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평가 그 도구가 좀 다르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문항도 좀 다르게 생겼고, 평가 영역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합쳐놓고 보니까 꽤 다르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형성적 메타 평가를 통해서 폐지가 된 프로그램이 바로 이 SAT예요. 대표적인 예죠. 자, 그러면 총괄 평가가 뭔지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화면을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총괄적 메타 평가를 봅시다. 총괄적 메타 평가, 이건 뭐예요? 총괄적이니까 뭔가를 완전히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이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랑 비슷하게 이것도 평가 전, 평가 중, 평가 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평가 후에 주로 이루어지는 메타평가가 총괄적 메타평가인데, 이거는 메타평가의 어떤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근본이 되는 평가가 바로 이 총괄적 메타평가예요. 수행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가의 가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평가 도구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실행 가능성이라든가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라든가 기술적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목적에서 실행하는 평가가 바로 이 총괄적 메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 메타평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바로 평가 도구의 퀄리티, 평가 도구의 질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평가 관련자들이 그 평가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라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에서 수행하는 평가가 바로 이 총괄적 메타평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총괄적 메타평가도 일단 평가잖아요. 총괄적 메타평가뿐만이 아니라 이 메타평가 자체도 평가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평가 문항 이거를 포함하는 있다고 하면 도구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메타평가인데 이것도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메타의 메타. 물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메타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전문가 여럿이 참여를 해서 이 판단 기준이라든가 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메타 평가를 수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수행한다고 써놓은 책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론상으로는 뭐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만 메타 평가에 대해서 또 다시 평가를 진행하는 거는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메타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국책 사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타당성 평가를 몇 번이나 할까요? 사업 타당성 평가를 여러 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어떤 2단계에서 판단했던 게 요 메타 평가를 통해서 이거 좀 타당성이 없겠는데? 라고 하는 그 태클이 좀 걸려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가 잘못된 게 아닐까? 라고 해서 메타 평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3, 4천 원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커다란 대형 국책 사업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평가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의 그 평가 도구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걸 들여다 보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또 다시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보통 2단계에서 끝나고 여기는 완전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메타 평가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러 가시죠. 4번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지를 봅시다. 4번 문제는 A 교사가 중점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도의 명칭과 개념, 그리고 그 목적을 두 가지 쓰는 문제네요. A 교사가 뭘 물어봤는지 한번 봅시다. A 교사는 학기말고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평가 문항을 제작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 A 교사가 지금 보니까 기존 평가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확실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A 교사가 뭘 합니까? 먼저 이원 목적 분류표를 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원 목적 분류표를 쓰겠네요. 그렇죠? 이원 목적 분류표를 써서 수업 목표와 교수 학습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학습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목표, 학습 목표, 학습 내용 둘 다 확인을 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학기말 고사형 평가 문항을 제작을 할 때 교과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자신이 제작한 평가 문항이 당의 시험 범위에 대한 적절한 대표성이 있는 문항 표집인지를 검사를 하겠대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문항을 만들 때 자신이 가르친 학습 그 교수 내용 그리고 교수 목표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대표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표성 여기에 밑줄을 한번 치세요. 대표성. 이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대표성이 중요한데요. 그래, 타당도, 이 A 교사가 지금 주목하는 타당도 자체는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content validity 라고 하는 타당도예요. content validity. 그런데 내용 타당도의 어떤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 평가 문항이 대표성이 있느냐, 그리고 적절하냐,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두 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타당도가 있는데요. 내용 타당도 말고도 내용 타당도만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핵심 개념이에요. 잠시. 자, 그래서 내용 타당도를 오늘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제대로 한다고 해도 뭐 수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내용 타당도 확보의 목적은 요 정도예요. 뭐냐면 일단은 문항이 측정하고자 의도한 전체 영역에 대한 대표성 및 평가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증거 수집 과정이 바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평가 문항이 문항 전집을 대표하는 정도. 전집 나왔네요. 전집. 통계학 아시는 분들은 통계를 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약간 나옵니다. 평가 문항이 필수적인 목표 혹은 내용과 부합하는 정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시죠?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내용 타당도를 한번 봅시다. 내용 타당도. 타당도 보시죠. 그러면 검사가 일단은 검사라는 걸 왜 해요? 검사라는 거를 일단 검사의 목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검사의 목적을 우리가 검사를 할 때 검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뭐 예를 들어 한 20번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문제를 내잖아요. 20번까지 뭐. 그런데 20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원래 평가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책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책을 보고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려면 책에 있는 걸 내용을 싹 다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책을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왜 여기서 뽑아서 문제를 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그 어떤 배운 내용 혹은 가르친 내용을 다 물어봐야 돼요. 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걸 다 물어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 내용을 싹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할 때는 책에서 중요한 것만 좀 추려서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책에서 중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책이라는 거는 원래 어느 정도 요약이에요. 사실 그 책 전체가 요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얘기가 이제 회화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근데 국사 과목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국사 과목 같은 거 한 줄 한 줄이 그 어떤 사건과 관련된 내용, 그거의 요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이 다 컨텐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물어보는 게 아니죠.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건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라든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줬을 때 그 사건의 역사적 그 사건이 영향을 미친 다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영역은 사실은 이 책 전체인데 이 책 전체를 검사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 이 책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추출된 검사 항목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문제지라는 거예요. 문제지 또는 검사 도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지랑 검사 도구는 우리가 배운 이 내용 전체를 포괄한다, 포괄하지 않는다, 포괄하지 않는다, 일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검사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 5점이라고 했을 때 80점 나왔다고 해봅시다. 100점 만점에 80점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점수는 어떠한 점수예요?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책 내용을 80%는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이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점수가 이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점수란 말이에요. 점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을 재고 있는 검사로부터 어떤 책 전체, 학습 내용 전체의 결과로 다시 재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게 검사의 기본 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검사 문항은 적으니까, 책 내용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어떤 학생이 단어를 200개를 외웠어요. 단어를 200개를 외웠는데 시험에는 20개만 나왔어요. 그러면 200개 중에 20개만 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20개가 200개의 몇 퍼센트예요? 10%밖에 안 되잖아요. 10%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놓고는 나머지 10%를 제한 90%에 대한 평가, 90%도 이 정도로 학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샘플이 되는 거죠. 샘플,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그러면 이 샘플이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샘플이어야 하겠어요? 그 200개 단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200개 단어에서 일정한 영역에 이렇게 뽑아서 그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개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만 다 뽑아서 앞에서만. 그러면 이 뒷부분은 완전 블랭크잖아요. 이 뒷부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거 20개만 가지고 평가를 한 이게 타당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영역 전체에서 골고루 추출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시험 본 게 더 타당성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깊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로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첫째, 검사가 재고자 하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검사가 재고자 하는 전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 문항이 이렇게 아주 균일한 어떤 전체 학습 내용에서 대표성이 있게 잘 구성을 해서 뽑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균일한 간격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평가 문항을 만드는데 문항에 사용된 이 키워드들이 뭐 좀 좋은 키워드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평가 문항 자체가 구리면 그게 수준이 낮아버리면 애초에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 문항별로.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 수학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평가 문항이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그 측정 영역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형식의 평가 문항이라면 예를 들어 영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I, am, boy, are, a girl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U잖아요, U.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U라는 단어를 이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냈는데 문제는 여기에 칸을 이렇게 3개를 뚫어 놓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단어를 고를 수 있는 목록을 줘요. 만약에. 그래서 1번 뭐 U 2번 뭐 they 3번 them 3개 중에 하나 고르래. 칸이 3개인데 그럼 뭐예요? 이거잖아요. 뜻 3개 몰라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문항을 낼 때는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을 구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숫자 세는 능력이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 3개를 셀 수 있으면 하나, 두 개, 3개니까 요거. 그렇죠? 초등학생도 U는 알죠. 요즘에는. 당연히 아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평가 문항이 평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야지 그 평가는 문항의 평가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다른 단서로 그 문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여부를 이 대표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이렇게 균일한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목록화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쭉쭉쭉 목록화되어 제공하죠. 여기 막 이렇게 단어집이라고 줬는데 여기 그냥 아무 순서 없이 이렇게 막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순서가 있죠. 위에서부터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요?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읽죠. 이 순서로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목록을 안 주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줬더라도 이 방향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부터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다섯 번째 이거, 여섯 번째 이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록화가 순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사람이 읽는 방향이라는 게 이게 문화권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읽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 책을 읽는 방향에 따라서 그 목록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있는 단어만 이 목록화를 이제 이런 식으로 1차원 행렬로 이렇게 쭉 나타냈다고 했을 때 초반부터 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순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없게 주려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것들은 초도 효과라 그래서 초반에 있는 것들은 기억을 잘해요. 왜 우리 공부 잘 못하는 그 친구들 보면 수학책 보면 맨날 집합만 보잖아요. 집합만. 집합은 아주 손때가 묻어서 새까맣죠. 그런데 뒤에 거 잘해요? 뒤에 거 안 보니까 못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안 물어보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물어보고 중간에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뒤에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 시험 같은 경우도 이 균이란 어떤 샘플의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검사가 이제 재고자 하는 어떤 목적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절하게 그리고 대표성이 있게 측정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성 있는 문항들을 가지고 적절한 문항 형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내용 타당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용 타당도 증거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만 검사 결과가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표집, 이걸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요. 통계학에서는 전체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표집. 이 전체 표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차 범위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내용 타당도라는 것의 기본 관심이라는 게 어디 쏠려 있는지 지금 감이 오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이고 대표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교육한 영역을 얼마나 잘 균일하게 대표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 대표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항의 어떤 형식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형식이 이제 두 번째 관심이에요. 근데 어느 것이 더 큰 관심이 있다? 이거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 문항이 교과 영역을 얼마나 잘 대표해서 제작이 되었는지,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인지 과정, 문제가 생겨먹은 형식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먹은 형식이 바로 인지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인지 과정도 충분히 골고루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용 타당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 같은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샘플들 한 거 있잖아요. 이런 샘플링을 해서 200개 중에 20개를 샘플링을 했죠. 근데 이 표집이, 이 샘플이 이 표집 과정에서 획득한 표본, 샘플이 대표성이 없다면 그 검사 도구는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검사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항 자체는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인지 과정에 대한 고려가 아주 훌륭해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성취도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총괄 검사라고 하는 총괄 평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성취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 포함된 내용의 어떤 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을 얘기를 해봅시다. 사회 과목. 여러분이 사회 과목에서 배운 것이 공통사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공통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문화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법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회라는, 공통사회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일정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똑같이 일정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이렇게 크다고 하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작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통사회라는 교과서 내에 실려있는 양의 그 컨텐츠의 양이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 문항도 경제 부분이 한 45%, 법이 나머지 한 25% 되겠네요. 25%, 그리고 문화가 한 25%, 35% 해야겠네요. 45, 35, 그리고 한 20%,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이 전체 공통사회에서 이제
각각의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컨텐츠의 양만큼을 문항의 어떤 비중을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문항이 어떤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쏠리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안 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역이 크면 문제도 많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영역이 크다는 거는, 영역이 많다는 거는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그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는, 그 학생 발달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경제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전체가 100문제라고 했을 때 그 중에 45문제는 경제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35%가 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전체 문항의 35%가 법에서 출제가 되어야 하고 20%가 문화라고 하면 전체 평가 문항 중에 20%는 이 문화 영역에서 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어떤 평가 도구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깨지면, 이 비율이 깨지면 사실 이것이 이제 교과서를 편찬하는 편찬자들, 그 교과서 컨텐츠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중요함의 어떤 비중을 판단해서 이렇게 실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는 어떤 구성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문항의 구성이 이래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45%인데 경제를 30%만 출제하고 법을 50%를 출제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법 쪽이 이렇게 있으면 법 쪽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기보다는 히스토그램으로 평가를 하는 게 낫겠네요.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편중이 되면 안 좋다는 거죠. 영역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비율을 구성을 맞춰서 평가 문항도 평가 도구도 평가 문항 당의 영역을 대표하는 평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단순 암기 문제, 그리고 고차원적 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죠. 우리가 보면은 단순 암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뭐 이런 지형이 뭐냐 이렇게 해서 뭐 등고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오름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요게 나타내는 이 다음에 어떤 지도의 기호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뭐 오름을 고른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 아니잖아요. 단순 암기잖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 문제가 안 좋다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단순 암기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개념을 일단 암기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적인 의미에서는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것만으로 구성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만으로. 대충 보면 70%에서 80%? 이 정도가 암기식 문제의 어떤 비중의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평가 도구는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고차원적 사고 능력도 평가를 해야 그 학생의 어떤 개념에 대한 암기뿐만이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 활용 능력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단순 암기 문제만 주구장창 내면은 그거는 고차원적 능력을 평가를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관심 영역 바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구성을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튼 뭐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적절성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적절성. 이게 뭐냐면요. 어떤 평가 문항이 이렇게 있어요. 1번 뭐 있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랑 여말선초 막 이런 얘기하죠. 여말선초. 이게 언제예요? 고려 말, 조선 초잖아요. 근데 여말선초를 평가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여말선초 부분을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이때 문제를 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민정문서, 뭐 신라, 뭐 통일신라 촌주의 어떤 민정문서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려말 조선초를 걔들이 공부를 했는데 통일신라 시대의 문제를 갖고 와서 문제를 물어봤잖아요. 내용을 갖고 와서. 그러면 이게 당연히 내용 타당도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면 문항이 부적절하게 출제가 되면 될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샘플링을 이만큼을 떼와서 샘플링을 한다고. 이거는 사실 평가에서는 버려진 영역이잖아요. 여기만 중요하지. 여기만 중요하고 여기는 아예 버려지는 영역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의 그런 평가 문항과 평가 도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로 사용되는 이 추출되는 샘플 이것이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만 그리고 적절해야만 나머지 평가 문항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나머지 영역 90%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이 나머지 영역에서 물어봤더라도 대충 이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표성이나 이 적절성이 전혀 없는 문항을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려고 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라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1번 대표성 그리고 2번이 적절성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여기 이제 다시 문제를 보시면 평가 문항이 모두 제작된 후 A 교사는 교과 전문가와 협의회에서 자신이 제작한 평가 문항이 당의 시험 범위에 대한 적절한 대표성이 있는 문항 표집인지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A 선생님은 교과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기가 출제한 문제가 적절하게 대표성이 있는가를 검사를 하려고 해요. 그 일종의 메타평가죠. 평가 문항에 대한 평가니까 메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 거. 그래서 이원 목적 분류표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그리고 수업 목표와 학습 내용을 이원 목적 분류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다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문제면 수업 목표와 그리고 학습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그게 부적절할 수 있으니 교과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거를 이제 과연 내가 만든 내가 생성한 문항이 대표성과 적절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출제 방향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쉽지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적절한 방향인데요. 그래서 내용 타당도를 이제 판단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 절차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이원목적 분류표 만들고 문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걸치는 절차가 바로 이 전문가의 평가, 전문가의 어떤 분석 이런 걸 받는 단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평가 도구나 평가 문항 하나하나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든가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이걸 점검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내용 타당도 자체를 평가하는 그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특정 영역을 구체화. 이게 바로 특정 영역을 정의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단계고요. 2번이 전문가에게 피드백, 수집,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피드백을 받는 단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서 일단은 문항에 대한 문항을 평가를 위한 어떤 척도, 문항 자체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메타 평가를 위한 척도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A번이라고 합시다. B는 뭐예요? B는 뭐냐면은 자료 수집 단계죠. 이게 뭐냐면 문제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전문가라고 해도 실제 평가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해석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교사의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해서 이제 플러스 요약 이렇게 하면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척도를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료를 생성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 생성 단계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료 생성 플러스 여기도 요약이 또 들어가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검사가 재고자 하는 전체적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각 문항이 원래 자기가 측정하고자 했던 기능이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적절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문항인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 단계 여기 요 세 번째 단계 여기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평가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사실 쉬운 내용만은 아닌데 일단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 샘플링을 해서 전체 배운 내용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과연 타당하느냐? 당연히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대표성을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학습자의 어떤 인지 과정을 고려한 그런 적절성을 그 문항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평가의 그 내용 타당도 확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지만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의고사 3회 해설에 대한 내용은 끝났는데 한번 여러분의 그 어떤 제가 평소 이제 한 번씩 요약을 해드리죠.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 물어봤죠. 관찰학습 이론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나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 사회인지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 어떤 이론이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을 하면서 관찰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그렇게 일어난 학습이 이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형에 뭐가 있다? 일단 직접 모방 전형이 있고요. 동일시 전형이 있고 무시행학습 전형이 있고 동시학습 전형이 있고 고전적 대리조건 형성 전형이 있다. 이렇게 5개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 자기 효능감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내용이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행성취, 수행성취, 그리고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그리고 생리적, 정서적 각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뭐다? 수행성취와 대리 경험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외우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상호결정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인간과 환경과 어떤 행동 이런 것이 상호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 인지적 과정과 인지주의적 그 이론과 행동주의적 이론 그 두 가지 측면을 그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단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 정도는 외우셔야 되죠. 모델 행동 전개, 그다음에 주의 집중, 그다음에 파지, 운동 재생, 동기화, 그리고 이제 행동 수정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무시행학습이래. 두 번째 문제가 무형식 교육을 얘기했었죠. 무형식 교육에서 무형식이 어떤 거라고요? 형식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어요? 형식 교육은 미리 사전에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장소, 그리고 교육자, 학습자 이 4가지가 갖춰져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이 형식 교육이라고 했어요. 무형식 교육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형태의 학습자가 학습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경험하는 어떤 경험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추출해낸다면 그것이 무형식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형식 교육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일단 형태적인 유연성이 있다 그랬죠. 어떤
딱 짜여진 학교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유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체계성,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경험으로부터 교육 내용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성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자의 의도성과 방향성. 이때 의도성이라는 것은 교육자 또는 교수자의 의도성이 아니라 학습자의 의도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관찰 대상을 보고 관찰을 한 다음에 그로부터 내가 그 관찰 경험으로부터 유의미한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 포인트를 내가 획득하거나 회피하거나 이것이 이제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 단계, 거기서는 이제 학습자의 의도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저거를 꼭 알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저것을 꼭 피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을 그냥 경험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을 추출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습 경험과 성찰에 대해서 중요시한다. 그리고 학습이 일상생활 그리고 생활세계 이런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습의 맥락성이 굉장히 중요시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스크리븐은 탈목표 평가라는 평가도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탈목표 평가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메타평가입니다.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가 도구나 평가 문항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실용성, 윤리적 어떤 기술적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 그게 바로 메타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평가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평가, 그냥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 여기서 끝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가 자체의 평가를 통해서 어떤 평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메타평가도 평가니까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평가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일단 진단적 메타평가, 이게 이제 평가 전에 이루어지는 평가죠. 그래서 평가의 계획이나 실시 과정 전에 평가자에게 이제 피드백을 진행되는 그 평가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평가의 조건이라든가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진단적 메타평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평가 중에 일어나는 평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형성적 메타평가입니다. 형성적 메타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어떤 계획이나 실시 과정에서 평가자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결과가 그러한 피드백을 가지고 와서 평가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 전형적인 메타평가가 바로 이 형성적 메타평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평가가 뭐라고요? 총괄적 메타평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총괄적 메타평가는 평가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떤 그 평가도 방금 전 사용했던 그 당의 평가 도구의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어떤 교육적 효과성이라든가 아니면 이해 당사자 그리고 이제 평가 관련자들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실시되는 평가가 총괄적 메타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인데 그럼 이 메타평가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고 아주 대규모의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내용 타당도였죠. 내용 타당도 사실 그냥 책에서 그냥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내용 타당도는 전체 교육 내용 요만큼만을 빼서 요거를 평가를 한 다음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 영역에서 일부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샘플링된 샘플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체 학습 영역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과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대표성이 중요하다. 대표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평가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은 평가를 안 하고 이 부분에서 문제를 냈어도 이 정도 확률로 답을 맞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 때문에 대표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적절성.
적절성에는 뭐 형식적인 적절성도 있고요. 비용적인 적절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적절성이 있는데 아무튼 대표성과 적절성 이 두 가지가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에 4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